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정부가 어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북에서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그리고 단독 신청한 포항공대와 한동대가 선정됐고요. 대구권에서는 단 한 곳도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탈락의 고배를 든 대구권 대학들은 충격과 허탈함 속에 원인 파악과 모범 답안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대학의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을 이뤄낸 데에는 경북도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통합을 이끌어내 신청대학 중 유일한 공립대학 통합 사례를 보여주었고요. 인문학 중심의 공공형 대학으로서의 대전환 비전도 제시한 건데요. 글로컬 대학은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지방대학을 선정합니다. 올해 예비 지정된 경북 지역 대학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대구권 대학들도 최종 명단에 들어서 지역 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6월 21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절기상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인 오늘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안동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비는 늦은 오후에서 밤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수의 영향으로 더위는 주춤하지만 습도가 조금 높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며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2023년 K디지털 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데요. 2027년까지 5년간 전액 국비로 약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안동시는 경북도와 안동대, 경북도립대와 협력해 빠르면 올해 안에 시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장소에 교육장과 공유 오피스, 컨퍼런스룸 등을 갖춘 K디지털 플랫폼 전용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시민 누구나 디지털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현재 포항에는 약한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최대 10mm까지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큰 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7월과 8월 포항야구장에서 6경기를 치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두산을 상대로 3연전, 8월 1일부터 3일까지 기아를 상대로 3연전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우선 올해 첫 경기는 이승엽 감독이 이끄는 두산 베어스와의 대결로 이승엽 감독은 지난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소속 선수 시절 포항야구장에서 400호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포항을 찾은 이승엽 감독은 이번엔 두산의 유니폼을 입고 야구 팬들을 맞게 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제2구장인 포항야구장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프로야구 경기를 치러왔는데요. 15,000석 규모로 테이블석과 지정석, 외야 그린석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 예매는 티켓 링크를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 경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8월 경기는 7월 28일부터 시작되고요. 현장 구매는 경기 당일 1시간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이며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5도 낮은 20.8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동에서 남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항로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 운항이 통제된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대표 관광 상품으로 울릉 바닷속 이야기, 울릉도 식도락 여행, 오기둥이와 해오랑이를 찾아라를 출시했습니다.
먼저 올해로 3회째 진행되는 울릉 바닷속 이야기는 울릉군의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매주 금토에 진행되는 첨부해중 전망대 수중 공연과 더불어 해양 레포츠 체험객을 대상으로 체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상품이고요. 울릉도 식도락 여행은 울릉도의 특미를 경험하고 이를 인증한 여행객에게 울릉사랑 상품권 10,000원을 지원하는 관광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기둥이와 해오랑이를 찾아라는 울릉도 곳곳에 여러 형태로 분포된 울릉도 대표 캐릭터들과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면 울릉사랑 상품권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미션형 관광 상품인데요. 이 외에도 울릉군은 개별 여행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인 티켓형 관광 상품을 출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울릉도는 관광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권기창 안동시장을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번의 도전 끝에 지난해 안동시장이 되셨습니다. 예, 당선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안동시정을 이끄신 소감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알고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1년간이지만은 정말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2, 3년의 시간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평생 동안 안동 발전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네.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1년이지만은 또 많은 문제도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겼어요. 보통 시장실이 대부분 좀 거리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장실은 정말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교수 연구실처럼 책상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조직 내에서는 읍면 동장실도 전부 1층 민원실로 다 옮겼어요. 그렇군요. 언제든지 시민들이 시장을 만날 수 있고 음동동을 만나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예, 올해가 시승격 60주년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안동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미래 안동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정주인구 30만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신산업 성장과 기업 투자로 인해서 경제인구 50만을 만들고 또 안동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가지고 관광객 10,000만 시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들이 많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완성이 돼가는 상태고요.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낙동강 유역에 강력 상수도만 구축, 즉 안동은 안동댐과 이마댐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댐의 물을 낙동강 하류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상생 발전 기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 협력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군위의성 통합 신공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공항에 배후 산업단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안동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이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지난 3월이었습니다.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안동의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안동 시민들의 정말 오래된 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꿈을 꾸면은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투자되는 금액은 약 4천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조성을 하는데 그리고 기업 유치를 하는데 한 민작 한 4조 원 이렇게 되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8조 원
한 3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예. 현재 지금 LH하고 경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돼 있고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를 아무리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기업이 유치되지 않으면 그건 실패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백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앵커 기업인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는 또 안동이 캠프 규제 자유 특구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유한 건강 생활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네. 바이오 산업과 함께 물산업도 육성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동은 안동댐, 이마댐이 있는데요. 이 댐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피해 인식만 갖고 있어요. 호흡기 질환의 문제, 일조권 부족으로 농사가 안 된다. 이렇게 네. 해서 안동댐, 이마댐이 애물단지로 거의 50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연환경 보조지역이 가당 설정돼서 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안동댐과 이마댐을 보물단지로 만들어야 된다. 네. 전기나 통신은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나 전기 통신은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물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살 수가 생명이 없죠. 직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래 물을 지자체가 관리하다 보니까 항상 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만큼이라도 안동댐과 이마댐을 상류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댐 물을 이용해서 부산까지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네. 수계별 강력 상수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동시가 먼저 추진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 걱정이 없잖아요. 네. 그 대신에 또 하류 지역민들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보내주면 하류 지역민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것이 진정한 상하류 교류 협력 시대를 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동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또 물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안동이 대구와 부산에 안동댐 물을 주는데 그냥 주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존도 설정해야 되고 공단도 못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안동 시민은 하류 지역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류 지역민들은 우리 맑은 물을 가지고 마음 놓고 먹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한한 대가를 주는 것이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 협력 시대를 여는 거다. 그래서 대구와 맑은 물 공급 상생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대구가 어떻게 됐냐면 대구시의 구군과 안동시의 읍면이 서로 상생 협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구시에서 어차피 쌀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사과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 이왕이면은 안동 걸 사달라는 이야기죠. 아하.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군의성 통합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배구 산단을 또 안동에 만들어주겠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상생 협력이거든요. 대구시와 그 맑은 물 공급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기억이 네. 나는데 그 이후는 내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현재 궁금하네요. 대구시에서는 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예.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또 수원을 어디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연구 용역이 아마 9월달, 10월달 정도는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이 연구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물론 그 과정에는 안동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네.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강력 상수원 이 허가 내는 건 환경부가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공사는 또 수자원공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려면 또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물산업 육성과 함께 안동댐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변경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네. 무슨 내용인가요? 안동댐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너무 가다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댐에 가다하다고요? 비해서. 네. 그 댐 정상으로부터 가시권으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뭐 다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 전체 면적의 15.2%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이 풀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너무 많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예. 정말로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한 정도만 설정이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걸 다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주민 불편이 컸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보장이 너무 어려워졌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산지도 협의가 거의 완료됐고 이제 마지막 농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한 8월 정도 되면은 완전히 해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군요. 이것은 제가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최우선 과제로 지금 추진을 했는데 네. 이것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동 시민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제 실마리를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예천과의 행정구역 통합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23개 시군이 다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해 그리고 지역 발전과 성장을 견인한 성장 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족 도시가 되려면은 성장 거점 도시가 되려면 최소한의 인구 30만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동이 지금 16만, 예천이 4만, 20만밖에 안 되잖아요. 네. 도청 신도시 계획 인구가 10만이에요. 이렇게 합치면은 30만이 된다는 이야기죠. 도청을 이전할 때도 안동과 예천이 공동으로 유치한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해서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행정통합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적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천에서 예. 이제 통합이 되면 흡수 통합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흡수 통합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동과 예천은 주민투표를 따로따로 해야 돼요. 네. 둘 다 찬성을 해야 돼요. 안동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안동이 찬성한다고 예천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흡수 통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정체성이 소멸된다 그러는데 통합이 되더라도 영주와 풍기가 통합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인심 사러 갈 때는 풍기 간다고 이야기하지 영주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통합을 한다고 해서 안동의 정체성이나 예천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인근 통합 지역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통합을 가장 진행하실 중요한 것은 계신가요? 통합은 뭐 정치 지도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100% 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결국은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청주와 청원이 20년이나 세월을 걸렸거든요. 네. 주민 투표를 시기에 4번 정도 했습니다. 통합을 한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정도 규모의 시에서 종합 경제력 평가가 5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 예산이 배로 늘어났어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통합을 하는 목적은 양 시군이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못 예. 살려고 통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못 알겠습니다. 살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네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는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장사로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네. 모든 것은 새롭게 기획을 해야만 미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시민이 행복해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네. 안동시의 발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은 토종 어종의 살 곳을 잃게 하고 또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는 그런 생물인데요. 대구 동구에서 지난 18일에 금호강을 살리기 위한 생태계 교란종 퇴치 낚시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서하나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이번 낚시 대회는 금호강 동촌 유원지에서 진행됐는데요. 전국의 낚시 애호가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인 금호강 일대를 개방해서 블루길과 베스 등 유해 외래 어종을 잡아들였는데요. 고요하지만 열띤 경쟁이 느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런카 한 마리 잡읍시다. 자. 70g. 170g. 70g이지. 두 마리는 잡았네. 두 마리 잡아도 되겠지. 2023 금호강 살리기 낚시 퇴치 대회 담당자 한서연입니다. 불길하고 베스하고 잡은 물고기 최대 합산 무게로 측정합니다. 시상에는 대상부터 10등까지 상이 있습니다. 행운상에는 추첨해서 행운 번호로 추첨해서 고기에도 10분 정도 드릴 예정입니다. 낚시대 분위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조용하고 좋아요. 지금 원래 산란철이 4월달이 산란철이에요. 그래서 4월달 하면 조금 많이 잡히는데 지금 시점이 많이 지나서 저희들도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2019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조금 4월달, 5월달 초에 해서 조금 잡히긴 했는데
지금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에요.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이라고요?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금호강에서 외래어종을 낚는 대회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줬는데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깊은 그런 대회가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날은 34도까지 기온이 올라갈 정도로 더웠는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낚시꾼들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외래어종을 낚기 위해서 치열하게 낚시를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대회에 직접 참가한 초등학생 낚시꾼도 보였는데요. 참가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미에서 온 김상진입니다. 베스 퇴치를 해서 일종의 기회를 하고 싶었는데 고기가 안 나오네. 어디든지 퇴치를 하러 가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베스를. 베스 2마리 잡았고 170g 잡았습니다. 이런 넓은 데 와서 낚시를 하니까 기분은 좋고요. 고기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고기가 많이 안 나서 좀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1반 강현우입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이 낚시대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베스나 이런 거를 뭐든지 그냥 한 마리만 잡아도 1등 할 것 같아요. 잡을 수 있다면 5마리를 잡을 거예요. 주말에 엄마와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동구 유라동에서 왔는 도봉교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시원하고. 한 마리 이제 잡았는데 어종은 베스고 그 길이는 한 3자 되는 사이즈. 네, 1등하게 5자 한 마리 잡아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외래어종 퇴치를 목표로 해서 왔으니까 좀 많이 잡아내겠습니다. 네, 이분 이날 많이 잡았나요? 네. 네, 푹푹 찌는 날씨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낚시대회에서는 블루길, 베스 등 유해 외래어종 총 12.89kg을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한 참가자는 낚시의 짜릿한 손맛도 보고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로는요, 대표적으로 블루길과 가시박이 있습니다. 강과 저수지 등에 서식하는 블루길은 번식력이 높고요, 고유종의 치어와 새우를 다량으로 섭취합니다. 가시박은 습지나 하천 등에서 자라는데요, 나무나 식물 등을 덮어서 말라 죽게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는 이번 낚시대회의 의미에 대해서 담당자를 통해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동구청 환경과 야생동물 담당자 최하늘이라고 합니다. 베스와 블루길 두 외래종은 작은 곤충부터 큰 어류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때문에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켜서 야생동물의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회 자체가 사람들에게 생태계 회복과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가자들은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퇴치 대상 교란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낚시대회를 통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고 생태계 교란종 퇴치를 통해서 토종 어종 보호와 건강한 수중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환경 보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대구시에서는 7월부터 9월 구군별로 블루길, 베스, 가시박과 같은 생태계 교란종 퇴치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생태계 교란종 퇴치에는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권역별 환경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그 낚시 대회를 열면 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맛 때문에 또 하시기 때문에 꼭 고기를 잡아서 먹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손맛 때문에 많이들 참여를 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요. 맛이 별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금호강 생태계 교란종 퇴치 낚시 대회 소식 서한나 리포터가 전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 북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를 외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대책을 연구하는 포럼에 참석해서 한국 이슬람 역사와 현황을 듣고 입장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대지를 활용한 사원 건립 반대 행위로 혐오 논란에 이제 휩싸였고 무슬림 유학생들과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졌었는데 이번 포럼에서 극단적인 대립이 좀 계기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슬람 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군요. 네. 그럼 어떻게 마련된 건가요? 네, 포럼은 어제 오후 3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한 강의실에서 진행됐는데요. 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대구 대연동 주택가 이슬람 사원 대책 공동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주최한 행사입니다.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발생한 갈등의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포럼이 마련됐고요. 예. 주최 측은 전국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도 다문화 비율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동선을 좀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통합력을 회복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구 대연동 주택가의 고충을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고 갈등과 분열을 가중하는 오해와 편향성을 이해와 소통으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자리가 그럼 처음이었나요? 우선은 시민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게 물론 이제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해서 이제 혐오 행위를 중단하라는 차원의 지지하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한 차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이런 포럼은 처음인 걸로 알겠습니다. 오랜 기간 참 갈등을 겪었던 이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를 좀 이해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포럼에서 나온 내용들을 궁금합니다. 네, 먼저 북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축에 내재된 기본권 충돌과 그 해결 방안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상은 변호사 얘기가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지역민이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이슬람 종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충돌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본권이요? 네, 무슬림 유학생들은 예배할 자유가 있고 또 수십 년 동안 지역에 살아온 주민도 일상을 지킬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이 충돌한 문제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뭔가 설득력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그 종교가 이제 이슬람이어서 그 학생들이 이 배척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박 변호사는 무슬림 유학생들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먼저 차근차근 정리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주민 입장부터 설명하면 이슬람 사원 건립 장소가 주변에 11개의 가정집으로 둘러싸인 주택 밀집 지역 한 복판이고 또 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이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택가 밀집지에 종교 사원이 건립되는 것 자체를 한다는 논리인데요. 또 사원이 건립되면 밤과 새벽을 포함해서 기도를 이제 한 5차례 정도 하고 또 40일 동안 라마단 기도 행사에 따른 생활 불편과 무슬림 밀집지가 될 경우에 이제 집값 하락 같은 재산 피해까지 있게 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요 반대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예.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북구청의 건축 허가가 주민의 공익에 반한다는 점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입장도 정리를 했나요? 네, 무슬림 학생들의 입장도 전달이 됐는데요. 사원 건립 계기는 우선 경북대 이슬람 유학생들의 증원입니다. 학생 수가 점차 늘고 있고 이들이 자유롭게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원 건립이라는 목표가 세워졌고 사원 규모가 앞서 주민에게 설명한 것보다 크다는 것도 좀 논쟁거리였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신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오히려 줄이기 위해서 갈등 예방 차원에서 증축이 이뤄진 것이라는 게 이제 유학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웃 주민을 찾아가 공사 계획을 설명했다는 게 무슬림 유학생들의 주장이고 또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북구청이 주민 간 협상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거나 중재한 역할도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상을 유지하고 싶은 지역 주민과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무슬림 유학생들의 기본권 충돌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깊어졌다 이런 얘기네요. 네, 양측 입장을 다 정리한 이제 박상은 변호사가 했던 말이 이번 사안이 근본적인 원인이 외국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이슬람 종교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게 이제 총 5차례 기도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첫 기도 시간이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부터
밤부터 밤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더라도 새벽에 기도 소리에 잠에서 깨니까 이제 수면권이 적절하게 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예. 이런 게 이제 주민들의 이제 불편 얘기고요. 또 무슬림이 지켜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인 이제 라마단 기간에도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기간에는 이제 해가 떠 있는 동안 무슬림들이 금식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면 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는데 아무래도 좀 식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네. 음식 냄새로 인한 그리고 또 소음에 따른 그런 불편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변호사는 무슬림과 주민의 기본권을 좀 조화롭게 지킬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이 중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민과 무슬림 학생들의 입장과 또 근본적인 갈등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네. 해결 방안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북구청이 앞서 마련했던 대책을 포함해서 3가지 정도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북구청이 대연동 이슬람 사원의 부지 건물을 이제 수용해서 이전을 하고 경북대 내 건물에 무상 사용하는 방법, 또 이제 이슬람 사원 준공 이후 이제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이렇게 3가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슬람 사원 부지 건물의 수용과 이전 대책은 이전에 나왔던 대책이죠. 네, 구청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중단 명령을 내렸던 시기에 취재할 때도 이 안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건축주 측과 이제 협상이 시도됐는데 불발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건축주 측은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지나 건물이 학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다른 부지를 계속 물색했었지만 현재 건립 중인 사원 규모와 위치를 대체할 곳이 없어서 해당 대책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까운 곳은 없었군요. 네, 다만 이제 경북대 내 건물을 무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포럼에서는 경북대가 현행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교 부지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대학 건물 중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이슬람 종교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백왕식 북구청장도 지난 4월 말 홍원하 경북대 총장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었는데 이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동아리방 등을 활용해서 별도의 공간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는 게 이제 경북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슬림 유학생들이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는 좀 다소 부정적이고 경북대 측도 독립적으로 건물을 내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원 건립 부지와 건물을 수용을 하고 대체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과 또 경북대 내에 종교 장소를 제공하는 이 2가지 해결 방안, 이 외에 피해 보상이 거론됐잖아요. 피해 보상 이 부분도 그럼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나요? 네, 우선은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현재 좀 상당히 대립각이 깊어진 이 갈등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포럼에서는 뭐 이슬람 사원 준공 후에 무슬림 유학생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소음 등과 같은 생활권 침해와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민이 이슬람 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적절한 피해 보상이 법적으로 이루어지면 기존 건물을 사원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네, 뭐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갈등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포럼에 참석한 주민들의 반응 참 궁금하네요. 네, 우선 주민들도 이 3가지 해결 방안을 고려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포럼에서 제시된 해결 방안에 어느 정도 많이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지난 7년 동안 무슬림 유학생들과 함께 생활했던 우리가 갑작스럽게 혐오할 이유가 없다는 걸 좀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는 사원 건립을 계속 좀 막을 수 없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포럼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 이제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이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이제 사원 이전 방안은 지자체나 경북대 쪽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좀 기울여줘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네. 주민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소송을 계속 감내하기에는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일을 하면서 또 소송을 별도로 계속 준비하기에는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소송을 떠나서 이제 별도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북구청은 별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구시 차원에서 우선 해결을 위해 나설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서 이슬람을 포용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또 지난 17일 대구 퀴어 축제 진행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것을 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슬람 사후 문제가 잠시 언급이 됐었습니다. 예. 당시 홍 시장은 기독교 때문에 퀴어 축제를 막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슬람 사후 문제도 기독교 측 요구대로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또 여기에 덧붙인 말이 이슬람 사후 문제는 전임 시장하고 북구청장이 허가를 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 지금 몇 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그 해결 방안 3가지가 제시됐다는 그 방안대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은 그 과정에서 이제 대립각이 더 대립이 심해질지 안 심해질지 이게 좀 많이 문제가 좀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혐오 행위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포럼에서 무슬림 대학생들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항인 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를 다 경청했었기 때문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대처 방법을 주민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이제 대안 마련은 좀 어렵게 됐지만 사원 준공되기까지 그리고 이어서 준공이 된 이후에도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은 북구청과 경북대가 함께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될까요? 앞으로 뭐 우선 다음 주쯤에 주민들이 또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 이제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소식을 전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말 해법을 찾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김영숙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팀이 마을공동체 팀이 아니라 달성군에서 아주 특별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달성군에서 지금 청년 참여 예산학교 교육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 청년들이 다양한 의제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자체가 95년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나서 주민 참여 방안으로 아마 가장 그 자치단체장을 투표로 뽑는 행위 외에 가장 주민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고 효용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주민들이 예산의 지방 정부의 예산 정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재정 분야의 어떤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인데 네.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벌써 이제 세계적으로는 98년도 1989년도 브라질에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시에서 먼저 시행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 한 3,000여 개의 지방 정부가 도입을 하고 있고 유엔이 가장 혁신적인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꼽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됐나요? 네, 한국은 2003년도에 광주 북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이 되었고요. 대구시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에 대구시 총예산의 한 73억 규모에서 시작을 했고 벌써 대구시가 이제 한 7년째 주민참여예산제 실행 중인데 올해는 대구시 전체 예산의 0.2%인 170억 규모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연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하던데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참여 예산학교 구성해서 이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잘 없었고 달성군이 대구가 처음입니다. 이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2002년도에도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 교실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소년, 중학생 800여 명이 작년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안부가 매년마다 이 참여 예산제를 잘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기관 표창으로 해서 특별 교부금도 받았다고 아주 굉장히 효용이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청년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 예산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한 5차시 정도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기획한 달성군청의 백두현 기획예산실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참여 예산제도 그렇고 주민들이 직접 실행까지 해봐야지 진짜 제대로 된 참여 예산제거든요. 이 동네 놀이터가 없습니다. 달성공원 옆에 쓰레기만 벌어지는 이 3비탈을 놀이터로 만들었잖아요.
아이들이 이름 짓고 디자인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그 달성군 그 주민참여 예산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1, 2차는 이제 일반 청년분들이 어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3회차에는 그 요즘 주민들이 제일 핫해하는 그 챗GPT를 주민참여 예산과 접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4, 5회차에는 직접 저희들이 그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을 발굴해보고 모의 심사도 해보고 투표도 해보고 어떤 실습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정책이 바로 당길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챗GPT라는 교육 과정을 넣었고요. 청년들이 아무래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제일 편합니다. 지하철 그 1호선과 바로 여기에 인접해 있는 그 산림조합 교육장을 저희들이 교육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가장 많이 그 녹아 있는 전문 강사분들 섭외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또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마을에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것을 현장에 그 사례하고 전복시켜 듣는 모습을 보니까 열정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어떤 충만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그 강사님에게 다양한 분야에 또 질문도 하시고 작은 교육이지만 이게 아마 미래에 어떤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행정에서도 아주 의욕이 넘치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네. 청년들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 참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청년 참여 예산제도 사실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거는 대구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도에 도입됐고요. 그래서 대구시가 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청년 유형을 넣었어요. 그래서 20억 정도의 실링 예산제를 배분을 했고 청년 참여 예산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9군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달성군과 달서구가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효용성이 있고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 저희가 지금 마을 활동을 하면서도 당사자인 분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을 커뮤니티 디자인 해본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정책의 효용감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 참여예산제 시행하면서 이 행정이 만드는 도시에서 시민이 만드는 도시로 네. 전환하자는 이런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정책이니까요. 달성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참여 예산 학교에 참여한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달성군 옥포읍에 살고 있는 김슬기입니다. 예산이라 하면 조금 나라에서 집행하는 거 조금 저하고는 생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주민도 할 수 있고 또 실제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저는 비산동 그 토성 마을에 어린이 친구들이 직접 놀이터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저희 역시 이제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서 그거를 진짜 지역 사회 안에 좀 녹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다 보니까 보육에 관한 문제를 이제 뭐 물론 지역에서 해주는 돌봄 서비스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되는 젊은 엄마들이나 이런 양육자들을 위한 제도를 한번 발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달성군 현풍에서 막걸리 만드는 청년 최병진입니다. 달성군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좀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안 쓰는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 만남을 할 수 있는 공간들, 독서 활동이어도 좋고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러한 공유 공간을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강의들을 잘 들어서 제 고향인 이곳에서 청년들을 위한 좀 더 나은 삶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대구시에서 이제 먼저 청년형 참여 예산을 도입했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발굴된 의제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해서 의제가 발굴되었는데 의제를 보고 깜짝 좀 놀랐어요. 총 4건의 의제가 발굴되었는데 사실 조금 아쉬움 있는 게 20억 실익 예산제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예산은 7억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의제가 좀 청년 의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좀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까 청년 심리 상담 지원 사업에 한 1억 정도 그리고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경험하려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마을로 직접 들어와서 워케이션 로컬 탐사라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 이래서 3억 정도 배정되어 있고요. 청년 대상의 강연 사업들 실시에 2억 원 그리고 이 표현이 되게 저도 놀랐는데 2030 독거 청년 반려식물 보급 사업에 1억 원이 지금 현재 올해 배정되었습니다. 독거 청년이요? 네. 네, 그래서 모두 다 보니까 청년 당사자들의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작년에 청년 참여형으로 발굴된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청년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청년 참여 예산 의제 이런 게 있는 게 처음 알았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제가 발전해서 지역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좀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뭐 사실 참여 예산제가 발전을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모델들이 많은데 저희가 주목하는 세계적인 도시 프랑스 파리가 있습니다. 이 파리가 사실은 2021년도에 그 한국에 와서 이 파리시의 참여 예산 국장이 사례를 발표했는데 파리시는 예산의 5% 아까 대구시는 0.2%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 중이고 시민들 1인당 예산 배정 규모도 세계 최대 규모로 지금 되고 있고 이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18개 파리시의 자치구한테 골고루 예산을 배분해서 뭐 학생들도 당연히 참여 예산제에 지금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은 지역의 당사자들이 문제를 발굴하고 참여함으로써 결국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파리시가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인구 소멸과 저출산 문제도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금 해소하고 있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예, 함사세요. 오늘은 달성군의 청년 참여 예산학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김영숙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올여름 더위를 날릴 물놀이장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구시가 7월 15일부터 신천과 하중도에 무료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이 물놀이장 옆에는 백사장과 파라솔, 패들보트를 강변에 배치해 시민들이 도심에서 여름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3m 높이의 워터 슬라이드 3대도 마련돼 있어 스릴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용 요금은 모두 무료입니다. 8월 2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력 5월 5일은 단오입니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하여서 큰 명절로 여겨왔는데요. 해마다 대나무 생산지 고을에서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도록 해 단오날 음금은 신하들에게 부채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단오부채라고 하는데요. 대구 근대역사관과 대구 방자유기 박물관 그리고 대구 향토역사관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계묘년 단오부채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착순 50명에게 선물한다고 하니까요. 박물관에 찾아서 전시 관람도 하시고 단오부채도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합니다. 보훈 대상자와 독거노인, 청각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연말까지 2만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화재 발생 시 소리로 화재 사실을 알리는 일반적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청각장애인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리 및 시각으로 인지되는 감지기를 추가 보급해서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대구 경북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일소화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악이나 합창에 관심 있는 북구민들은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죠. 1991년 창단된 행복 북구 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는 22일까지 모집하고요. 북구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성악이나 합창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이 된다고 하고요. 이 합창 단원으로 선발되면 매주 월요일 정기 연습 활동과 함께 북구의 각종 행사나 정기 연주회,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 등 무대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복 북구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들이 많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토마토와 오렌지, 바나나 등이 있는데요. 특히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으면 자연 숙성 과정을 방해받고 세포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실온에 보관하면 영양분이 잘 유지된다고 하고요. 또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마늘은 냉장고에 넣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싹이 난다고 합니다. 양파도 냉장고에 보관하면 곰팡이는 물론 쉽게 물러진다고 하니까요. 마늘과 양파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그물망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지역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2차 사업 설명회를 엽니다. 신공항 특별법에는 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가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기업 참여를 우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요. 지역의 우수 기업이 신공항 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대구시와 지역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생매워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